여들톡 들으면서 나도 팟캐스트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해본 톡토로들 계신가요? 어렵지 않습니다. 스포티파이 for 팟캐스터와 함께라면 누구나 팟캐스트를 제작하고 발행할 수 있어요. 스마트폰 앱으로 녹음과 간단한 편집이 가능하고요. RSS 피드를 통해 애플 팟캐스트나 구글 팟캐스트로 내보내는 것도 한 번에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시작해보세요. 여들톡처럼. 스포티파이 for 팟캐스터가 여러분을 도와줄 거예요. 지금 바로 스포티파이 포 팟캐스터를 앱스토어에서 다운받고 시작해보세요. 심지어 무료입니다. 여자둘이 토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선우입니다. 하나씨, 네, 너무 덥죠? 정말 너무 덥습니다. 와, 너무 덥고 저는 내내 에어컨 바람을 쐬니까 비염이 심해져가지고 지금 코가 약간 맹맹한 소리를 들려드리게 됐습니다. 이게 에어컨 때문인지 저도 주마다 코의 찡찡함의 정도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저희 목소리 들으면서 좀 코가 막혀 있다 하면 이 언니들이 또 에어컨 때문에 힘들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더울 때는 여러분 기본 자세가 뭐라고 했죠? 수평 자세입니다. 가만히 있으면만 한 개도 안 덥다.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저희가 작년 이맘때였던가요? 7월이었나? 8월이었나? 여름 한담 편을 내보냈잖아요. 맞아요. 제철로 들으셨겠지만 이런 시즌에 다시 한번 복습해 보셔도 참 좋겠죠. 야, 지금 여름 한담이 언제였나 싶어가지고 저희가 쌓아온 여들톡 리스트를 거꾸로 이렇게 스크롤을 해봤는데 그런 느낌 있잖아요. 도보 여행을 할 때 한참 걸어갔다가 뒤를 돌아보면 뒤를 돌아봤는데 와, 우리 되게 멀리까지 왔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64화를 녹음하고 있는데 여름 한담은 15화였네요. 작년 7월 12일에 방송이 된 여름 한담 편을 지금 들으시면 여름의 정취가 물씬 느껴지겠죠? 장마가 지나고 폭염이 시작됐는데 지금 저희는 그래도 도시에서 에어컨의 혜택을 누리면서 지내고 있지만 너무나 힘들게 땡볕을 그대로 맞으면서 생활하셔야 하는 여러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야외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분들 혹은 냉방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곳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빈곤계층의 사람들, 그런 분들은 특히 더 힘든 여름을 보내고 계시겠죠. 여름이 더운 거는 뭐 한 해 두 해의 일은 아니지만 최근 들어서 기온이 점점 더 올라가고 그리고 예상하지 못했던 폭우가 갑작스럽게 내리거나 세계 곳곳에서 평년과는 좀 다른 그런 기상현상들이 관측되는 걸 보면 분명히 기후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맞아요. 지난 여름 한담 편에서 우리가 얘기를 나눌 때 여름의 정취, 우리 어렸을 때 모기향 피워놓고 평상에 누워있던 그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지금의 여름 느낌과 그때의 여름 느낌이 사뭇 다르죠. 그만큼 예전에 비해서 기온도 강수량도 그리고 해류도 아주 많이 변화를 했는데 사람이 살기 위해서 구축해 놓은 여러 인프라들은 예전의 기후에 대비하기 위해서 만든 것들을 물론 차곡차곡 개비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게 기후가 변해가는 속도가 인프라를 재정비하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변해가고 있기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인프라들이 사실은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것이기도 하죠. 우리가 냉방을 하기 위해서 에어컨 실외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만 생각해봐도 그게 전체적으로는 도시의 더위를 더 가중시키고 있죠. 물론 그러면서도 우리가 냉방시설에 의지를 하지 않을 수 없긴 하지만요. 저는 방금 인프라 얘기를 할 때는
배수 시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얘기는 우리 톡갈부터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이어 둘 톡톡톡톡톡 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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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 저희가 오늘 무슨 얘기를 꺼내려고 이렇게 서두를 시작했는지 조금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하나 씨랑 저랑 한 일주일 전쯤 서울 시내 곳곳에서 어떤 청년들과 마주친 경험이 있습니다. 외국인 청년들이었죠. 목에 스카프를 두르고 있기도 하고 모자를 이렇게 챙이 넓은 모자를 쓰고 있기도 한 여러 스카우트 청년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새만금에서 열리는 잼버리 대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었죠. 그렇죠. 아마도 인천공항으로 입국을 해서 전북으로 가기 전에 서울에서 잠시 도시 구경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들의 들뜬 모습을 보면서 잼버리 대회가 한국에서 열린대라는 뉴스를 저희도 알게 됐고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고 그들을 바라봤죠. 맞아요. 서울에 합정에 있는 쇼핑몰에서 이 한 무리들을 마주치기도 했고 그 다음에는 저희가 연희동에 브런치를 먹으러 갔는데 거기가 또 외국인들한테 인기가 많은 브런치 가게라는 얘기는 저희가 듣고 저희도 처음 간 곳이었는데 특히나 그 스카우트 청년들이 3, 4, 5 모여서 브런치를 즐기면서 이국에 온 이 흥분감과 기대감으로 설레어하면서 막 맛있게 먹고 떠드는 모습을 보면서 참 잘 지내다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었죠. 그렇죠. 하지만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잼버리 대회가 어떻게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지 그 뉴스가 저희 귀에도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진짜 너무 안타깝습니다. 일단 캠핑이라는 것은 어떤 건물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땅 위에다가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는 거잖아요. 하늘이 열린 곳에서. 그러니까 지붕이라든가 벽이 단단하지 않은 곳인데 그런 텐트를 칠 때 그래도 집안은 단단해야 되잖아요. 땅은. 근데 그 땅이 단단히 다져져 있지 않은 곳에 게다가 최근 엄청난 강수량으로 질척이는 곳에다가 그런 잼버리 사이트를 열어놓고 너무 아무 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채로 지금 코로나 환자도 속출하고 있고 수많은 벌레 떼며 음식도 부실하게 지급되고 심지어 상해 있고 그러니까요. 8월 초에 한국에서 수만 명이 모여서 야영을 하는 그런 대규모의 행사가 개최된다라고 하면 일단 폭염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어야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잼버리 대회가 열리고 있는 새만금은 간척지입니다. 나무 그늘 한 점이 없죠. 뉴스를 통해서 보이는 이미지들을 보면은 정말 생 텐트들, 그것도 생텐트들, 그것도 물이 제대로 안 빠지는 질척이는 땅 위에 텐트들이 늘어서 있고 그 옆에 햇볕을 피할 수 있는 곳이라고는 인공적으로 쳐놓은 그늘막 몇 개? 그것이 다더라고요. 근데 정말 전문가가 아니라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봐도 그런 데서 몇만 명이 열흘 가까이 어떻게 지낸단 말인가. 도저히 각이 안 나오는 일이죠. 그리고 화장실과 샤워 시설도 턱없이 부족하고 각자의 이 야영지에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줄도 길게 서야 돼서 아주 열악하다고 하죠, 지금. 게다가 물 빠짐이 제대로 안 되는 땅이니까 모기들이 창궐해서 다들 다리를 뜯기고 저희가 지금 너무 격앙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시사 팟캐스트가 아닌데 저희가 마주쳤던 젊은이들에게 아름다운 여름을 보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가 그것이 너무 송두리째 꺾이는 현장을 옆에서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 그때 봤던 사람들 지금 정말 개고생하고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 안타깝고 한 번 잠깐 마주쳤을 뿐인데도 왠지 연결된 느낌이 들잖아요. 그들에게 그리고 한국의 어른으로서 기성세대로서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지금 이미 영국과 미국 스카우트들은 퇴소를 했고
이 잼버리를 강행할 것이 아니라 중단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의견이 속출하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이걸 이어가고 있죠. 근데 저희가 이 사실이 너무 불안하게 느껴지는 것은 아까 선우 씨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가 스카우트를 마주쳤기 때문에 더 연결된 느낌을 갖고 아유 그 사람들 너무 결국 고생을 너무 하고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드는데 마침 저희가 또 지난주에 영화를 한 편 봤잖아요. 네. 어느 톡토로님과 또 진 선배가 메일을 보내서 저희에게 적극 추천을 했던 수라라고 하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네, 저희가 진 선배의 메일을 소개하기도 했었죠. 네. 그 영화는 바로 지금 이 잼버리 대회가 열리고 있는 새만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새만금 프로젝트로 인해서 사라져버리거나 또는 아주 변모해 있는 그런 갯벌에 대한 이야기죠. 네. 지금 현재도 극장에서 상영을 아주 드물지만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신다면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 영화를 보고 너무 많은 생각이 들어서 이 영화가 많은 극장에 걸려 있다면은 적극 추천을 해서 한 회를 그 영화에 대해서 할애하고 싶기도 했어요. 극장에서는 지금 많이 내린 상태이지만 저희는 이 영화를 여러분들이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남아있는 극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계시다면 꼭 극장에 가서 보셨으면 좋겠고 어떤 특별 상영 같은 형식으로도 상영되는 기회들이 좀 있다고 하고요. 나중에 OTT로도 들어가기는 하겠죠. 저희가 그렇게 새만금 근처의 갯벌을 배경으로 한 영화를 또 너무 감명을 받으면서 보고 난 이후기 때문에 지금 이 잼버리 뉴스가 얼마나 얼토당토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게 또 무슨 수작인지에 대해서 온갖 생각이 다 들어서 자꾸만 시사 팟캐스트와 여들톡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도 야영지로는 적합하지 않은 그런 간척지에 왜 굳이 그런 세계적인 규모의 야영 대회를 유치를 했을까? 요즘 그것에 관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결국은 이 장소가 적합해서가 아니라 이 장소의 개발 비용을 더 끌어오기 위해서 이 대회를 이용한 거더라고요. 새만금 간척 사업은 2000년대 초반에 시작해서 지금 최근까지도 계속 진행 중에 있죠. 그 과정에서 서해안에 아주 넓은 규모의 갯벌이 많이 사라졌고 하지만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 갯벌을 이 수라 영화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잼버리 대회뿐만이 아니라 아마도 이 간척 사업이라는 것 자체에서 얼마나 많은 토건 카르텔과 이권을 챙기려는 사람들이 개입이 됐을까 그런 거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사업 자체가 노태우가 대선 일주일 전에 노태우 전 대통령이라고 할까? 범죄자잖아요. 그래도 노태우 씨라고 하고 싶지도 않아. 노태우가 급조한 공약이었어요. 전북 쪽에다가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경제적으로 융성하게 만들겠다. 거기를 다 농지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졸속 공약이었는데 그것을 강행한 거죠. 그것을 강행하기 위해서 그곳의 생태 보고서 같은 것들이 얼마나 허술하게 만들어졌으며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또 밀어붙여서 그 공사를 시작했는지가 영화에 나오는데 진짜 너무 분통이 터지더라고요. 저희 지금 약간 분통이 터진 김에 저 얘기 조금 더 해도 되나요? 네. 지금 대통령이 윤이지 않습니까? 이름을 말할 수 없나요? 볼드모트인가요? 톡토로들 중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찍은 분들이 틀림없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희는 그 당시 대통령 후보가 사실 얼마나 무식하고 무능하고 무대뽀인지가 너무 눈에 보였어요. 그거는 TV 토론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였죠. 여성 혐오적이고 노동자, 약자 혐오적이고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아주 강력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국민들에게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이 되었으니 일단 된 만큼
우리가 의심했던 것보다는 잘해주기를 바랐는데 지금 이 사람이 집권한 지가 이제 2년? 임기에 한 4분의 1 정도가 지났습니다. 너무나 절망적입니다. 아까 인프라 배수에 대해서도 얘기를 잠깐 했지만 기후 변화를 인프라가 못 따라가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을 행정적으로 이미 있는 거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탓도 너무 커요. 작년에 수재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사망하고 실종되고 다치고 그랬는데 올해도 똑같이 아무런 별 대비도 하지 않고 나라의 예산이라는 거는 미국 무기 사는데 다 써버리고 작년에 이어서 또 이렇게 큰 수재가 일어나는 걸 지켜보고 있어야 된다는 게 너무 답답합니다. 제가 지금 톡토로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을 뽑을 때 그가 이렇게까지나 일을 못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셨겠죠. 희망을 갖고 뽑으셨겠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투표하신 분들은 이 대통령 후보가 자질이 제대로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정보의 채널 같은 것을 제대로 열어두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TV 토론은 안 봤을 수도 있지만 여러 정치에 관해서 본인이 열어두고 있는 채널이 균형 잡힌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쯤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임기가 4분의 1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사건, 사고와 이 사람의 언행, 행보들을 통해서 이게 명백히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것을 지금은 아주 많은 분들이 절감하고 계실 거라고 믿어요. 일례로 우리나라가 정말 폭우로 가장 상황이 어지럽고 힘들었을 그 시점에 해외 순방 중이었잖아요. 네. 그때 우크라이나에 갔죠. 근데 그러면서 대통령 본인이 직접 한 말은 아니지만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귀국해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 그 말 자체가 이 대통령이 실무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측근들이 인정을 하는 꼴이죠. 맞아요. 이번 정의진의 공부 8월호에서도 정의진 선생님이 그 발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데 톡토로 여러분들도 그 편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수라 얘기로 돌아가 보죠. 이 영화는 새만금 간척 사업과 그로 인해서 타격을 받은 갯벌의 생태계를 다루고 있는데요. 물론 이 사업의 졸속 행정과 폐해에 대해서 다루고 있긴 하지만 이 영화를 보고 난 아주 커다란 감상은 너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바다의 아름다움 내지는 숲의 아름다움 이런 것들은 시각적으로 그려보실 수 있겠지만 갯벌의 아름다움은 어떤 종류의 것일까 딱 떠오르지는 않을 텐데 이 영화가 그것을 아주 면밀하게 사계절에 걸쳐서 보여줍니다. 밀물이 들어왔다가 빠져나가고 나서 그 고운 뻘 밑에 살고 있는 아주 많은 생명체들이 지면 위로 나와서 돌아다니고 활동을 하고 서로 먹고 먹히고 갯벌이 정말로 숨을 쉬죠. 그리고 바다에 해가 질 때 서해로 해가 넘어갈 때 그 갯벌로 물드는 노을 그리고 그 주변에 살아가는 어떤 새라든가 식물들이라든가 그 위로 계절이 바뀌어서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면서 눈이 내리는 모습 거기를 지나가는 여러 가지 소리들 이런 것들이 시각과 청각으로 아주 다양하게 펼쳐집니다. 저희 또 톡토로 유니버스 속에는 조류들이 아주 많지 않습니까? 그 조류들의 시조새격에 해당하는 분이 군산 저어새님일 텐데 거의 처음으로 새 닉네임을 사용하면서 댓글을 남겨주셨죠. 네, 근데 이 수라 영화에서 아주 많은 조류들이 등장하는데 제일 처음으로 등장한 새가 저어새인 거예요. 그리고 이 새만금 이 영화의 배경이 되는 갯벌은 군산입니다. 바로 군산 저어새님이 등장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쇠제비 갈매기, 도요새, 검은 머리 갈매기, 꼬마 물대새 이런 아주 다양한 새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다 자란 새들도 있지만 그 갯벌에서 알을 낳고
부화시키고 솜털이 보송한 아기 새들이 엄마 아빠를 찾아서 삑삑거리고 다니는 그 아장아장 걷는 모습을 보면 정말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 다큐멘터리의 감독인 황윤 감독 외에도 이 갯벌의 생태를 계속 기록하고 관찰해온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관에서 파견된 사람들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나선 시민들로 구성된 시민 생태조사단입니다. 누군가는 20대 때부터 새만금 방조제 간척 사업을 반대하면서 계속 활동가로 이 지역을 지키면서 40대가 넘기도 하고, 또 어떤 아이들은 아주 아기 때부터 부모를 따라서 여기를 드나들다가 지금은 완전 장성해서 생물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이 되어 있기도 하죠. 그런 식으로 거의 20년간을 이 지역에 자신의 삶의 일부를 바치면서 관찰하고 기록하고 또 활동해온 그런 시민운동가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분들이 전문가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 다양한 장비를 동원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지역을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기록하는 그 어떤 꼼꼼함의 정도가 굉장히 감탄스러워요. 계속해서 보고서도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책으로 간행해서 다 기록을 남겨두고 각자가 찍은 사진들이 하드에 수만 장씩 빼곡하게 수년간 쌓여있고. 그렇죠. 사진 찍고 영상을 찍고 어떤 종의 새가 몇 마리가 관찰이 됐는지, 그리고 작년에는 이랬는데 올해는 그 새가 왔는지 안 왔는지, 이 종이 우리나라에서 보호 1종인지 2종인지 개체수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을 진짜 어떤 사명감이 아니면 힘들 것 같은 일을 계속 해나가죠. 당시에 이 새만금 사업을 진행해도 좋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정부에 보고되었던 보고서에 따르면은 보호되어야 할 조류의 종이 41종 7,000마리라고 보고가 되어 있었대요. 근데 이 시민생태조사단이 조사를 해본 결과 당시에 150여 종의 25만 마리의 개체들이 이곳에 다녀가고 이곳에 서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새뿐만이 아니라 서해 비단조개, 그리고 흰발 농개, 칠개, 이런 거기에 살았던 생물들이 바닷물이 그래도 조금씩 줄어들면서도 유입되고 있었는데 맨 마지막 부분을 막아버리죠. 그 장면에 대한 언급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죠. 맞아요. 바닷물이 정말 수만 년 동안 계속 하루에 2번 간조와 만조가 있던 곳인데 그걸 어느 순간 갑자기 막아버린 거잖아요. 네. 그랬을 때 거기에 사는 수만 마리 이상의 조개들이 갯벌 안에 몸을 숨기고 거기에 물길을 찾아서 파고들면서 물이 들어오기를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비가 내리죠. 그래서 드디어 바닷물이 들어오는구나. 밀물이 들어오는 줄 알고 그것을 맞이하기 위해서 지면 위로 나왔다가, 사실 짠물을 먹고 사는 애들인데 이게 민물이고 빗물이다 보니까 그 비를 맞고 모두가 폐사를 하죠. 그래서 비가 그쳤을 때 수십만의 조개 개체들이 다 입을 벌리고 죽어 있었다. 이 얘기를 활동가 분이 하는데 정말 그 끔찍함이 전해져 오는 것 같았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 사업으로 인해서 갯벌을 터전으로 살아가던 여러 어민들, 그 근처의 촌락들, 이런 데들은 조개와 똑같은 운명을 맞게 되는 거죠. 그것도 너무 마음이 아프죠. 맞아요. 바다에서 여러 가지 생선이며 조개며 그렇게 채취를 해서 본인의 생계를 꾸려가던 어민들이 이제는 이를 잃어버리고 그 간척지에서 청소 용역 같은 것을 일당을 받아서 생활을 하는데 사실 너무 적은 금액이고 자신의 업도 아닌 거죠. 그거는 그냥 정말 일용직일 뿐이고. 그래서 인터뷰를 하면서 그 어민분도 바다를 그리워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아주 커다란 부지를 바닷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것이었는데 그래도 마지막 한 구간을 막지 않으면 적더라도 바닷물은 유입이 되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 구간에 공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민들이
자기의 몸을 던져서 그것을 막아내려고 했지만 결국 공사는 강행되죠. 근데 그렇게 노력했던 어민 중에 한 분이 그 영상으로 기록도 남아있는 분이 어느 날 예고도 없이 바닷물을 또 열어서 쏟아지게 하는 바람에 거기에 휩쓸려서 목숨을 잃고 맙니다. 그렇죠. 황윤 감독은 그 사건에 충격을 받고 그동안 기록해 오던 것을 포기하고 그냥 자신의 생활로 돌아가죠. 그랬다가 다른 계기로 인해서 군산으로 이사를 오면서 다시 영상 기록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민생태조사단을 만나게 되고 이들의 작업에 계속 같이 다니다가 자기도 생태를 관찰하고 그것을 카메라에 담기 시작한 거죠. 스스로도 변화를 하죠. 그리고 이 변화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이 오동필 씨라는 그 시민생태조사단의 일원입니다. 이분은 원래 가구를 만들고 보일러 관리를 하는 그런 분인데 사실 자신의 생업만큼 그 이상의 어떤 열정과 정성으로 새만금의 생태계를 기록하고 조사하고 관찰하는 일을 하고 있죠. 이분은 이 영화에서 너무 아름답고 인상적인 말들을 많이 합니다. 누가 작정하고 시나리오 작가가 쓸래도 쓸 수 없는 그런 말들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말들을 하죠. 네, 저희가 평소에 그다지 좋아하는 단어는 아니지만 진정성이라는 것이 진짜 배어 나오는 말들이에요. 맞아요. 이분이 그런 말을 하죠. 이 작업을 수십 년 동안 하고 있는 건데 예전에 어느 곳에서 자신이 목격했던 도요새 수만 마리가 이제 철새가 다른 곳에서 이곳으로 날아와서 머무르다가 함께 날아오르곤 하는 그 장면을 봤던 이야기를 하죠. 수만 마리가 이 방향으로 날았다가 저 방향으로 확 꺾었다가 하는 그 속에 그 장관 속에 있었고 그것이 지는 햇빛을 받으면서 반짝이는 그 새들의 깃털 날갯짓 그 소리 그 속에 황홀경 속에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정말 실감나게 이야기를 하고 그 장면이 실제로 영화에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죠. 그 아름다움을 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름다움이 나는 보았는데 나보다 어린 사람들은 그것을 볼 수 없다는 것, 이후에 올 사람들은 그것을 볼 수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깝고 그리고 자신이 그것을 봤다는 게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 라고 얘기하면서 아름다움을 본 것도 죄일까? 내가 일종의 죄값처럼 나는 그런 것을 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맞아요. 그 말이 진짜 일부러 카피를 쓰려고 해도 쉽지 않을 만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그 동필님의 말이 사실 이 수라라는 영화를 본 관객들 모두에게 또 확대돼서 전파가 되죠. 맞아요. 이 영화를 본 이상은 우리는 새만금에 대해서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바로 얼마 남지 않은 그 수라갯벌에 군산 제2공항, 신공항 개발 사업이 또 유치가 된다고 해요. 이것에 대해서 막아야 한다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지금 서명을 받고 있거든요, 온라인으로. 톡토로 여러분들도 영화를 챙겨보시고 이 서명에도 동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개발 사업에 대해서 생각할 때 자연을 어느 정도는 훼손하더라도 경제적인 이익이 있으면 공동체를 위해서 어쩔 수 없다. 이런 사고도 하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더 이상은 이런 개발 지상주의가 경제적인 효과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만금 간척 사업의 경우에도 원래는 부족한 농지를 더 공급하겠다. 농사를 지을 땅을 더 주겠다라고 시작을 한 거지만 그 공사가 진행되는 20여 년 사이에 우리나라의 쌀 소비량은 현저하게 줄었죠. 그리고 지금도 생산하는 쌀들이 소화가 안 돼서 문제가 되고 있죠. 그리고 군산 제2공항 같은 것도 경제적인 이익이 확실하게 담보가 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것을 공사를 수주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익이 되겠지만 지역민들에게는 사실은 필요하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수라에서 보듯이 어민들의 지역사회가 붕괴되듯이 누구를 위한 지역 개발인가? 굉장히 공허한 외침인 거죠. 활동 범위가 전 지구적인 철새들이 저 먼 곳에서부터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와서 동아시아의 곳곳에서 휴식을 하고 그러고 난 뒤에 다시 떠나가는데 그 새들이 갑자기 갈 곳을 잃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이곳을 찾아오는 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항부지로 적절하지도 않다고 합니다. 영화에서도 나오지만 아주 희귀종인 새의 울음소리를 채집하려고 하던 중에 전투기 소리에 그것이 방해받는 장면이 나오죠. 맞아요. 검은머리 쑥새였죠. 그 검은머리 쑥새의 소리를 채집하기 위해서 몇 번이고 그곳을 방문하는 그 동필 씨 아들인 승준 씨, 그 청년의 집요함도 굉장히 인상적이죠. 수라는 갯벌 생태의 아름다움을 놀랍게 보여주는 영화이기도 하지만 저는 참 놀랍게 아름다운 사람들을 이 영화에서 보기도 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말 어떤 자신의 생계, 자신의 경제적인 이익과 결부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움을 봤을 때 그냥 거기서 멈추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죄라고 느낀다라는 게 너무 대단하지 않나요? 간척지, 간석지 이런 거 우리 예전에 지리 시간에 배웠는데 저는 그건 늘 틀렸던 것 같아요. 간척지인지 간석지인지 지금 헷갈리지만 여튼 바닷물을 막아서 이것을 무트로 만들려는 이런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이곳이 이제 더 이상은 갯벌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동필 씨는 이렇게 얘기하죠. 계속해서 이곳을 갯벌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갯벌은 계속 갯벌인데 바닷물이 적게 들어와서 말라있을 때는 염습지 상태인 거고 여기에 바닷물이 다시 흘러 들어오면 다시 갯벌이 되는 것이다. 근데 갯벌이 아니게 된 것이라고 부르지 않아야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하죠. 맞아요. 본래의 이름으로 불러야 그러니까 사실 이미 다 끝났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더 싸워볼 어떤 용기를 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계속 부른다라는 것은 되돌릴 수 있는 아주 작더라도 희망을 갖자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투쟁을 통해서 이제 썩어가던 땅에 바닷물을 다시 흘려 보냈을 때 놀랍도록 생태계가 다시 살아나는 장면을 보고 나면은 아 이거 정말 어떻게든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막 솟아나죠. 네. 수라를 보면서 이 기후 위기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개개인이 어떤 죄의식 같은 것을 느끼고 거기에 참여하는 것도 있을 테지만 정치 경제적으로 사회가 더 이상 개발지상주의 프레임에 매몰되지 않아야 할 때고 우리가 참정권을 가진 시민으로서 그걸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끌어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새만금도 이것을 시작할 때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방조제를 만들어서 간척 사업을 한다라는 게 굉장히 희망적인 청사진으로 제공이 됐죠. 하지만 지금의 결과는 20년이 지나서 세계적으로 망신스러운 잼버리 대회가 돼버린 거죠. 그 잼버리 대회를 통해서 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누구도 원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사업을 계속해서 이어가려는 명분을, 돈을 끌어와서 뭔가를 하려는 명분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런 끝없는 악순환이 계속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수라와 같은 어떤 자연을 그대로 두고 지키자는 것이 어떤 정치의 영역에서 옹호받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쨌거나 어떤 자원을 활용해서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늘리는 쪽으로 온 세상이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두는 것은 마치 퇴행하는 것이고 퇴보하는 것이고 발전해서 누락되는 것처럼 모두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기후위기 시대에는 그것이야말로 지켜야 하는 경제적인 가치다라고 사고의 전환을 해야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갯벌은 거의 아마존의 삼림과도 비슷하게 탄소를 처리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을 보존하는 거는
사실 뭐 건물을 하나 더 세우고 거기에 다리를 하나 더 놔서 창조 경제 효과를 창출한다는 그런 것들보다 훨씬 더 미래에 가치 있는 일이죠. 기후 위기에 대비해서 뭐 다른 거를 준비한다고 돈을 쓸 일이 아니라 있는 걸 잘 지키는데 투자를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잘 지킨다는 것도 4대강 정비 이런 게 아니라 녹조류 만들고 이러는 게 아니라 진짜 미치겠네. 우리 그 언제보다 더 격앙된 목소리로 팟캐스트를 녹음하고 있네요. 네, 진정합시다. 오늘은 여둘 애드가 있는데요. 이 여둘 애드가 오늘 저희가 얘기하려고 하는 주제와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함께 본편에 자연스럽게 녹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여둘 애드는 책입니다. 이다의 자연관찰일기라는 그림과 글이 함께 있는 책이고요. 부제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일러스트레이터 이다와 함께 걷는 도시의 12달. 일러스트레이터이자 여러 권의 책을 낸 작가인 이다 작가님의 동거인이 바로 새절리 까마귀님입니다. 그렇습니다. 반려공구를 쓰신 모호연 작가님이죠. 그리고 저희가 친구들이랑 더 퍼스트 슬램덩크를 동네 영화관에서 보고 나왔을 때 같은 회차를 두 분이 보고 나와서 인사를 한 적이 있었죠. 맞아요. 이 새절리 까마귀님께서 개인적으로 자신의 동거인인 이다 작가님의 신작 이다의 자연관찰일기를 여둘 애드로 광고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 메일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네. 그 메일 중 일부를 읽어볼게요. 네. 이 새절리 까마귀 톡토로님은 예전에 시사 프로그램의 방송 작가로 일할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정말 바쁨에 중독되어 뭐 개나리 한번 볼 시간이 없이 그렇게 계절이 흘러가곤 했었대요. 네, 휴식의 기술 편을 듣고 메일을 보내주신 거였어요. 그렇죠? 바쁨에 중독되면 정말로 계절이 안 보입니다. 출근길에 20m 정도의 개나리 덤불이 있었는데 그것을 보지 않고 몇 번의 봄을 지났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것도 일을 그만둔 다음의 일이에요. 아, 나는 그때 정말 아무것도 못 보고 살았구나. 내 세상은 글자처럼 온통 흑백이었구나. 하지만 사람은 쉽게 안 바뀌니까 아마 혼자였다면 여전히 바쁨에 중독된 채 앞만 보고 걸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저를 해독시켜주는 친구가 곁에 있었습니다. 느긋하고 여유로운 친구를 곁에 두면 휴식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 정말로 공감합니다. 제 동거인은 저를 가만히 두지 않아요. 자꾸 혼자 있으려고 하는 저를 이끌고 산책을 나가서 이것 봐, 담쟁이 넝쿨에 열매가 열렸어 라든가 구름 모양이 푸들 같다 라든가 나무에 까치집이 하나 더 늘었다 라든가 어쩜 그리도 매일 새로운 것들을 찾아서 즐거워하는지요. 신기할 정도로 호기심이 많고 눈썰미가 좋아서 처음에는 나랑 너무 다른 사람이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호기심도 발달하는 것인지 아니면 옮은 것인지 언젠가부터 주변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도시에도 자연이 있고 계절은 어느 순간 몰아서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걷는 것. 얼마나 기쁘고 소중한 일인지요. 친구는 누구보다 느긋하고 여유롭게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덕분에 저도 조금은 그런 사람이 되었고요. 자박자박 작게 걸으면서 사소한 것에서 아름다움을 적극적으로 발견하는 태도를 저희는 작게 걷기라고 부릅니다. 개수나무 잎에 달콤한 냄새를 맡는 것도 내 나무를 정해 꾸준히 관찰하는 것도 작게 걷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겠죠. 이 친구로부터 여러모로 도움을 받은 사람으로서 관찰하는 삶의 태도를 여둘톡 그리고 톡토로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모두 좀 더 작게 걷고 딴짓하면서 온 계절을 누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셨어요. 이 두 분도 저희처럼 같이 살면서 동료로 함께 일도 하고 계셔서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를 재밌게 읽었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죠. 이다 작가님은 코로나 시기 때 운영하던 스튜디오 문을 닫으면서 좀 이사도 하게 되고 어려운 시기를 겪었는데 사실 코로나 때 우리도 갈 수 있는 곳이 없었잖아요. 카페도 문을 닫고 식당들도 영업을 제한하는 시기가 있어서 어디에서 시간을 보내야 할지 집안에 틀어박혀서 좀 우울하던 시기가 누구에게나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이사를 계기로 해서 집 밖으로 나가서 작게 걷기, 그런 산책을 적극적으로 했다고 해요. 쇼핑몰이나 카페 같은 데 갈 수 없을 때도 언제나 자연에는 볼 것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연 관찰을 하고 기록을 하게 된 그런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이 책은요, 정말 저의 취향 저격입니다. 예전에 왜 그런 책 있지 않았어요? 도감 시리즈들, 일본에서 나온 모험 도감, 원예 도감, 맞아요. 요리 도감 이런 시리즈가 있었는데 저는 모험 도감을 처음 본 날을 잊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그림이 있고 그 그림이 또 모험 도감이라니 너무 신나잖아요. 그렇게 자연 속에서 뭔가를 관찰하고 그 자연 속에서 뭐 이를테면 태양을 관찰해가지고 시간을 측정하는 법 이런 걸 보니까 너무 우리 잼버리 흥분되더라고요. 스카우터들도 그런 거 하러 왔을 텐데. 아, 그러게. 마음이 또 아프네요. 도감이라는 것이 재밌잖아요. 저는 또 이 책을 보고 반가웠던 것은 이 이다 작가님이 중고 책방에서 우연히 발견했다는 자연 관찰 일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클레어 워커 레슬리, 찰스 이 로스가 쓴 자연 관찰 일기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을 하나씩은 봤나요? 네, 제가 도서관에 갔다가 그 책을 앉아서 좀 넘겨보고 아, 이 책이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꽂아놨었는데 그 다음에 그 자리에 갔더니 그 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이 뭐였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고 근데 그 책에서 관찰을 이렇게 저렇게 해보라라고 친절하게 얘기했던 게 참 좋았었는데 이다 작가님이 그 책에서 영감을 얻어서 나도 한국에서 서울에 내가 사는 곳 근처를 관찰하면서 그림 일기를 그려봐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였더라고요. 네. 저는 아주 반가웠습니다. 이다 작가님은 저는 한 15년 전부터 이다의 그림 일기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랬어요. 그렇죠. 노란색 갱지 같은 종이에 본인은 빽빽하게. 네이키드로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모습으로 뾰족한 코와 약간 덥수룩한 머리를 한 본인 캐릭터가 등장해서 손으로 글씨와 그림을 쫙 한 페이지에 빽빽하게 그려서 그걸 스캔해서 홈페이지에 올리곤 하지 않았나요? 네. 그런 그림 일기 스타일로 익숙했었는데 이번에는 자연 관찰 일기를 쓰면서 뭐 식물이라든가 주변의 동물들 그리고 곤충들 조류 뭐 이런 깃털 이런 것들을 그림을 그리는데 뭔가 그림이 되게 상세하면서도 좀 호쾌함이 있어요. 그쵸? 막 너무 꼼꼼하게 막 세밀하게 하다가 좀 지쳐버리는 그런 그림이라기보다는 약간 대담하게 쓱쓱쓱 특징을 잡아서 그리고 색칠도 좀 컬러를 과감하게 쓱쓱 좀 그리는 그런 속도감 같은 게 느껴지는 그런 그림입니다. 사진이 아닌 그림이 왜 도감이라는 것도 그 개체의 특성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림들이잖아요. 이 책이 그림으로 된 것도 사진을 볼 때보다 훨씬 더 그 개체적 특징을 잘 알 수가 있어요. 맞아요. 이 책을 보다 보면은 외가리와 백로를 구분할 수도 있게 되고 그 부분 너무 웃기지 않았어요? 너무 재밌죠.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눈으로 들어온 것을 자신의 손가락으로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진 찍는 것보다 훨씬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방법인 것 같아요. 이다 작가님은 우리가 굉장히 헷갈리기 쉬운 백로와 외가리를 그림을 쓱쓱 아주 단순하게 그리면서 이렇게 특징을 설명을 합니다. 백로는 신성 같다. 흰 도포자락 휘날리며 구름 타고 다니는 느낌. 그리고 외가리는 도인이다. 한 손에 술병 들고 다 떨어진 옷을 입고 비틀거리며 무술할 것 같은 느낌이다. 근데 이런 표현도 너무 절묘하고 이 그림을 보면 다시는 외가리와 백로를 안 헷갈릴 것 같아요. 신성과 도인. 볼 때마다 생각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그 특징을 잘 잡아서 글과 그림 자체가 너무 유머러스해요. 맞아요. 이 책은 정말 즐겁게 볼 수 있고요. 아까 왜 자연관찰일기 외국 저자가 쓴 책을 언급했지만 우리 옛날에 왜 헬렌 리어링이 쓴 소박한 밥상이라고 네. 하는 책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책의 컨셉은 참 좋죠. 그것도 갱지 아니었어? 종이가 약간 재생지 같은 거 썼던 것 같은데. 네, 아주 가벼운 책이었죠.
그런 아주 자연스럽고 소박한 밥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 나오는 식재료들이 우리나라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바로 해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책을 읽었을 때 아주 재미가 좀 그렇게까지 흥이 나진 않는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다의 자연관찰일기는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심지어 우리 옆 동네 맞아요. 은평구 우리도 홍제천에 잘 가잖아요. 그렇죠. 홍제천에서 여러 청둥오리라든가 흰뺨 검둥오리라든가를 볼 때들이 있는데 걔네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홍제천과 불광천은 이어져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게 꼭 서울의 서쪽 지구에 자신이 다니는 동네가 아니라 하더라도 한국에 있는 나무들, 꽃들, 새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책을 보는 한국 사람들은 훨씬 더 재미있게 유용하게 즐길 수가 있는 거죠. 맞아요. 저는 성인들도 너무 즐겁게 볼 수 있는 책이지만 어린이들에게 이 책을 권해주면 정말 삶이 많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관찰자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진짜 세상을 다르게 보게 만들 것 같거든요. 그리고 어디 생태 조사를 나가서 또는 어디 멀리까지 소풍을 가서 여행을 가서 그곳에 자연에 압도되어 감탄하고 이런 게 아니라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반경 내에서 산책을 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다양하고 매번 계절이 얼마나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책이 주는 정말 커다란 교훈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다 작가님도 군산 쪽에 살았으면 오동필 씨나 그 승준 씨처럼 갯벌로 나가서 관찰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들이 보여주던 어떤 살짝 들떠 있음, 그리고 정말 약간 집념을 가지고 쫓아가는 그런 공통점이 이 이다 작가님 캐릭터에서 보이지 않나요? 맞아요. 저는 이분 너무 귀여웠던 게 깃털에 약간 맞아요. 미쳐 있어요. 지금 깃털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깃털이 길에 떨어져 있으면 나중에는 그 깃털을 보고 이게 어느 새의 어느 부위의 깃털인지 알더라고요. 맞아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이쪽은 꼬리 깃이다. 이쪽은 날개 쪽이다. 뭐. 지퍼백과 손소독제를 항시 들고 다니면서 깃털을 수집하고 그걸 깨끗하게 씻어서 보관을 하고 그러면서 어디에서 채집해온 뭐 어느 새의 어떤 부위의 깃털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기록을 해두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개똥을 밟은 날도 그 개똥을 씻으러 개천에 내려갔다가 거기서 물새들을 물새들 깃털을 주웠다고 너무 기뻐하고 막 그래요. 그런 캐릭터가 아주 정겹습니다. 그리고 꼭 갖고 싶었던 백로의 깃털을 나중에 이제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백로의 일부분을 가졌다라고 쓴 부분이 있었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정말 너무 놀랍죠. 그 깃털은 조형적으로도 너무 아름답고 그 질감 같은 것, 세밀한 그런 균형감 같은 것들이 정말 아름다운 어떤 것이기도 하고 자연의 정말 신비를 다 간직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영화 수라에서도 오동필 씨, 언제나 인상적인 말을 하는 오동필 씨가 그런 말을 하죠. 이걸 달고 4,000, 5,000km를 날아온 거라고. 우리는 길에 새 깃털이 떨어져 있을 때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죠. 그렇죠. 조류독감을 걱정합니다. 네. 근데 이것이 4,000, 5,000km를 바다 위를 산 옆을 그 바람을 다 싣고 거슬러서 온 것이라고 생각하면 갑자기 이게 너무 경이롭잖아요. 근데 그런 시각을 우리에게 함양하게 합니다. 옛날에 제가 아주 인상적으로 읽었던 헬렌 켈러가 쓴 3days to see 3일만 볼 수 있다면 이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에세이인데 헬렌 켈러님은 우리도 알다시피 하루도 보지 못하는 분이셨죠. 그렇죠. 귀가 들리지 않고 눈이 보이지 않는 분이었죠. 근데 자신의 지인들이 숲길로 산책을 나갔다가 돌아온 거예요. 그랬는데 돌아온 사람한테 어떤 얘기거리가 있느냐, 뭘 봤느냐라고 했더니 별거 없었어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는 어떻게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별게 없었다고 이야기를 할까라고 하면서 자신은 평생 보지 못하고 살았지만 내가 만약에
딱 3일만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날이 주어진다면은 나는 그 3일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계획표예요. 와. 첫째 날에는 나에게 친절과 따뜻함, 우정을 통해 나의 인생의 가치를 일깨워준 사람들을 보고 싶다. 설리반 선생님과 그리고 친구들의 얼굴, 아기의 순결한 얼굴도 보고 싶다. 그리고 오후가 되면 숲속을 거닐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싶다. 저녁이 되면 불타는 저녁 노을을 기도하며 지켜보고 싶다. 둘째 날에는 새벽 여명과 함께 일어나 밤이 낮으로 바뀌며 지구가 깨어나는 그 경이로움을 지켜보고 싶다. 그리고 이날 뉴욕 자연박물관을 가서 인류 역사를 보고 싶기도 하고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을 가서 인간이 그린 그림들을 보고 싶기도 하고 저녁에는 극장에 가고 영화를 보고 싶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무엇보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거리의 풍경, 강이 흐르는 모습, 보트가 떠내려가는 모습도 높이 솟은 엠파이어 빌딩의 모습도 보고 싶다고. 5번가에서 시작하여 슬럼가도 그리고 외국 문물이 숨쉬는 곳들도 보면서 사람들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느끼고 싶다. 마지막으로 밤중이 깊어가 나의 마지막 밤이 문을 닫을 때 나는 사흘간 본 이 기억을 소중히 가지고 다시 어둠 속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글이에요. 아, 우리가 브러쉬업 라이프 편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 모든 것이 마지막 내지는 한계가 있는 경험이라고 생각하면 별것 아닌 것이 하나도 없죠. 그렇죠. 그리고 이다 작가님도 이 책에서 다이언 에커맨의 마음의 연금술사라는 책에서 한 구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경의는 아주 부피가 큰 감정이다. 경의가 가슴을 가득 채우면 다른 것이 들어설 자리가 남지 않는다. 이 책에서는 그렇게 자연을 보고 경탄하고 경이로운 것으로 감정을 스스로를 채우면서 작아지는 경험을 권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읽으면서 오동필 씨의 아름다움을 본 죄라고 하는 말이 떠올랐어요. 자연을 계속 관찰한다는 것은 방금 선우 씨가 얘기한 것처럼 인간의 작음을 객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겸허해지고 자연에 대한 경의를 계속해서 잃지 않게 되기 때문에 저는 아주 큰 시각에서는 더 좋은 인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 자금을 깨닫는 한편으로 자연과 깊이 연결되면서 인간이기 때문에 파괴도 할 수 있고 인간이기 때문에 또 지키는 일도 할 수 있겠죠. 이 자연 관찰 일기는 2022년 한 해 동안 일지 구성으로 매일매일 특징적인 어떤 자연의 변화, 관찰한 것들, 있었던 일들을 배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력처럼 한 달에 한 번씩 그 달의 요일별로 있었던 일들을 썸네일처럼 기록을 해놓고 일기 구성으로 일들이 펼쳐집니다. 근데 작년이기 때문에 저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일들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은평구에 유독 러브버그가 출연했던 작년 여름 기억나시죠? 네. 그리고 가을쯤에는 북한산에 불이 나서 우리도 한강에서 헬기가 물을 맞아요. 퍼나르는 광경을 봤었잖아요. 그런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길에서 우리가 마주치는 길냥이라든가 아파트 화단에 심어져 있는 나무들. 저는 그 장면이 참 좋았어요. 이다 작가님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가 문득 내가 여기 보이는 모든 나무의 이름을 알고 있잖아 라고 깨닫는 장면. 그 장면 생각하면서 오늘 친구네 고양이를 돌봐주러 친구 집에 잠깐 갔을 때 그 아파트에 심어져 있는 나무들을 쭉 봤는데 제가 나무들 이름을 다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단해요. 이게 처음에 이렇게 나무의 이름도 하나씩 알아가고 이러다가 이다 작가님의 그 장면처럼 그런 순간을 맞으면 엄청 뿌듯하죠. 맞습니다. 저는 이다 작가님 너무 귀여웠던 게 이 책을 다 쓰고 나서 맨 마지막 에필로그에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1년 동안 자연을 관찰해서 이걸 일지로 만든다면 나중에 나는 척척 박사가 되어 있겠군 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1년이 지나고 깨달은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구나. 겸허해진 거죠. 맞아요. 네. 자연은 그 변화가 끝이 없고 정말 광대무변하고 그 끝자락이 우리의 콘크리트로 덮인 삶 속에도 아주 수많은 곳에 모든 걸 감싸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모르는 게 많을 수밖에 없고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또 새로운 게 생기죠. 근데 놀라운 것은 내가 모르면 모를수록 신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려고 들지 않으면 내가 얼마만큼 모르는지도 일단 모르죠. 근데 조금씩 공부를 하다 보면은 아는 게 생길수록 내가 정말 모르는 게 많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고 그게 너무 신나는 거죠. 왜냐하면 앞으로 새롭게 알아갈 게 끝없이 펼쳐져 있으니까. 맞습니다. 실제로 이 책의 맨 마지막에도 12월의 마지막 날 내가 모르는 열매를 단 나뭇가지를 만났다. 이 나무는 뭘까? 너무 신난다라는 느낌으로 끝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도 기억이 나요. 비둘기를 관찰을 하면서 사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굉장히 흔히 접하는 생명체인데 좀 징그러워하거나 더러워하는 대상이 비둘기잖아요. 그런데 비둘기의 목 부분에 반짝거리는 청록색에서 보라색으로 변하는 부분이 너무 예쁘다라는 것을 발견을 하면서 그 부분 또 반짝반짝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햇빛이 비칠 때마다 보석같이 빛을 반사한다. 아름다움을 느끼자 싫거나 더럽다고 느껴지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비둘기는 하늘의 쥐라고 하는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언니네 이발관. 네. 그런 말이나 조리독감 뉴스라든가 비둘기가 인간들의 삶이 불편해지게 만드는 여러 이야기들, 이런 것들 때문에 비둘기라고 하는 한 종을 불쾌하고 혐오스러운 어떤 것이라고 머릿속에 넣어버리면 비둘기의 생김새는 들어오지 않고 그것은 관찰 대상이 아니라 피해야 할 것이 되어버리죠. 항상 자연은 죄가 없죠. 비둘기가 이렇게 개체수가 서울에 많아진 것도 88 올림픽 때 평화를 상징한다고 날려보냈다가 방류가 돼서 그렇다는 얘기가 있지 않나요? 그거 흰비둘기에만 해당하는 거 아니었어요? 흰비둘기도 비둘기 개체수를 늘리는데 기여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선우 씨는 이 책을 읽고 나서 그림을 그리고 싶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얘기는 자세히 잘 보고 싶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맞아요. 어떤 것을 보고 그것을 그림으로 서투나마 그려보는 것은 가장 좋은 관찰법이기도 하고 가장 좋은 기록법이기도 합니다. 어떤 것의 형태를 보고 그것을 글자로 변환을 하면 사실 글자라고 하는 것을 선우 씨도 저도 다루는 사람들이지만 글자는 말하자면 좀 변태적인 데가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유실되고 그것을 암호화해서 머릿속에 개념화해서 넣는 작업이죠. 그리고 좀 그럴싸하게 꾸미기도 쉽죠. 네. 그리고 그것의 본질을 오히려 글자로 코팅시켜서 그 생기를 없애버리는 변환 프로그램이기도 해요. 근데 스케치라고 하는 것은 그 모습 그대로 그 모습을 그림으로 입력된 것을 그림으로 출력하는 거잖아요. 시각적으로 들어온 것을 그대로 시각적으로 기록화하는 것은 아주 두뇌 다른 회로를 쓰는 방식이고 또 훨씬 더 풍요로운 방식이기도 합니다. 이다 작가님은 아주 오랫동안 그림을 그려오신 분이고 아주 노련하고도 정확하게 자연관찰 일기에 그림들을 그려두셨기 때문에 이 그림을 보는 것만으로도 자극되는 게 정말 커요. 그리고 이다 작가님이 왜 새 발자국을 보다가 새 발자국이 왜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왜 줄이 긋듯이 이렇게 이어져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게 꼬리 깃이 뒤를 긁고 지나가서 이런 거구나를 발견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예전에 제가 어디서 읽은 건데 정글 속에 사는 부족이었나? 인간 어느 부족이 맨발이 찍혀있는 발자국만 봐도 누구 발자국이네, 누가 어디 다녀갔네, 이거를 그냥 너무 훤히 안다는 거예요. 마치 그 사람의 얼굴을 본 것처럼 안다는 거죠. 그것은 그 부족이 발자국을 관찰하는 그 관찰력이 아주 점점 발달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처음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관찰을 하다 보면은 소리만 듣고도 어떤 새를 구분해낼 수 있고 멀리서 날아가는 모양만 보고도 어떤 새인지를 맞출 수가 있게 되죠. 아세요? 맞출 수 있나요? 못하죠. 아, 오동필 씨는 하시더라고요. 근데 새도 예전에는 오리면 그냥
다 오리처럼 보였는데 오리를 가만히 관찰하다 보면은 구분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구분이 되어갈 때가 정말 재미있지 않나요? 그리고 우리 집에는 고양이들이 있잖아요. 예전에 고양이에 별로 관심이 없을 때는 길에 고양이가 그렇게 많다는 생각도 못 했는데 우리가 늘 고양이를 보고 본능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들을 관찰하면서 느끼게 되는 게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길에 가다가 고양이를 보면은 세상의 모든 고양이에게 어떤 애정을 갖게 되잖아요. 그런 비슷한 작용이 세상을 관찰해 나가면서 조금씩 그것을 분류하고 내가 그 이름을 알아갈 때 세상의 경이가 점점 더 커지고 지구를 좀 더 사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수라를 보면서 또 느꼈던 게 이 새만금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활동가 분들의 언어가 정교하지는 않습니다. 법정에서 공방이 있기도 하고 이분들이 기자회견 같은 것을 하기도 할 때 논리적으로 말을 잘하면서 자신들의 입장을 주장해서 펼쳐나가지는 못해요. 안타깝게도. 눈물이 차올라서 정말 목이 메기도 하고 이 사업을 강행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무너지면서 소리를 치면서 비이성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그건 당연하죠. 약자들은 항상 뭔가 논리적이고 정연한 말로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래서 아까 내가 그렇게 격앙됐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싸움을 계속 해나가고 늘 거기에 가 있는 이들에게 이 관찰자로서의 정체성이 굉장한 힘을 부여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세세하게 하나하나의 개체를 바라보고 구별할 줄 알고 기록을 하고 이렇게 많은 종이 여기에 서식을 하고 존재하고 이들은 보호가치가 있는 종이라는 걸 알아보고 식별해서 기록을 만드는 것들이 결국 이들에게 어떤 논리적인 언어 못지않은 훨씬 강력한 근거이자 무기가 되어주잖아요. 저는 그 점은 굉장히 멋지게 봤거든요. 그래서 이다의 자연관찰 일기와 수라는 장르적으로는 굉장히 다른 두 작품이지만 어떤 면에서 아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삶의 태도, 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하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소비자 정체성으로 살아가게 되기가 쉽잖아요. 일을 해서 돈을 벌지 않는 순간에는 대부분 돈을 쓰면서 시간을 보내고 뭔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하면서 살게 되는데 자연을 관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 관찰자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너무 어떤 멋진 아이덴티티가 아닌가? 삶에 굉장히 핵심적인 다른 가치를 부여해주는 그런 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글쓰기 같은 데서 그런 걸 찾으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자연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도 그런 자기 방식의 어떤 다른 삶을 살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여들톡에서 내 나무를 선정해서 첫 잎이 나는 것부터 한번 관찰을 해보시라 이런 걸 권유하기도 하고 계절의 변화를 절기에 맞춰서 계절에 맞춰서 꽃이 피는 것, 하늘의 변화, 밖에 나가서 많이 걷거나 여러 가지들을 권장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관찰자로서의 정체성을 자연스럽게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 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일종의 저희의 캠페인이죠. 그리고 그게 너무 거창하지 않고 구체적이고 쉬운 어떤 방법들일 때 그것이 일상 속에 스며들기가 더 쉬우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인데 저는 이 자연관찰 일기를 보면 방금 선우 씨가 얘기한 그 관찰자로서의 정체성을 시작하게 하기 위해서 너무 친절하게 이 관찰 일기를 쓰는 법 저는 또 이런 매뉴얼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주 상세하고 친절하게 책 앞에 설명이 네. 돼 있습니다. 뭐 앞화를 만드는 법 이런 것도 있고 어떤 준비물. 맞아요. 준비물 같은 것들 관찰을 하는 방법 같은 것들이 정말 해보고 싶게끔 친절하게 안내가 되어 있어서 저는 여들톡을 즐겁게 들어오신 분들이라면은 이 책을 틀림없이 즐겁게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한번 휙 읽어보기보다는 물론 사실 재밌기 때문에 저희도 앉은 자리에서 한 번에 다 보기는 했지만 그 계절이 되었을 때 자 5월에는 또 어떤 게 있었더라 하고 옆에 상시적으로 두고 펼쳐보는 책으로 이용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좋았던 점은 저는 이다 작가님이 어떤 나무가 궁금해졌을 때 그 나무를 알아가는 과정 자체가 재미있는 것이기 때문에 앱에 요새는 물어보면 바로 어떤 것인지 나오지만 그것을 굳이 어느 계절에 몇 월에 꽃이 피고 수피가 어떤 결이고 하는 것을 하나하나 찾아내 가잖아요. 네. 그런 즐거움을 일깨워 주어서도 저는 이 책이 정말 너무 고마웠습니다. 네. 댓글 소개 시간입니다. 사연과 광고 문의는 w2talking@gmail.com w 숫자 2 talking 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주 짧은 댓글인데 제가 보고서 소리내서 웃은 댓글이 있었어요. 9894439님 다시 시작했는지 몰랐습니다. 분하다. 저희가 방학 끝나고 돌아온 거를 모르셨나 봐요. 네, 분하시군요. 저희가 6월 첫째 주에 돌아오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지금부터는 제철로 계속 같이 들으시면 되죠. 지금이라도 아셨으니까 됐죠. 지난번 브러쉬업 라이프 편을 듣고 내가 이 드라마를 너무 좋아하는데 소개를 해줘서 너무 반가웠다. 이런 말씀들과 와 소개 듣고 보기 시작했는데 정주행 끝냈고 너무 재밌었다. 이런 의견들이 정말 쇄도했습니다. 우선 그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티빙에도 있다고 합니다. 네, 저희는 왓챠로 받고 왓챠에만 있는 걸로 알아서 그렇게 소개를 했는데 그 사이에 티빙에도 새로 들어왔다고 해요. 티빙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마들렌 뮤님께서 역시 좋은 작품을 알아보는 여둘톡의 성구안에 감탄합니다. 왓챠 유저인데 이렇게 좋은 드라마를 어디다 알리고 싶어도 방법이 없네 싶었는데 두 분이 소개해 주시니 많은 분들이 이 드라마를 보실 듯해요. 왓챠 가입했는데 뭐 더 볼 거 없나 싶으신 분들께 따끈한 신작 하나 소개드리고 싶어요. 바로 드라마 포커페이스입니다. 영화 나이브즈 아웃을 만든 감독 라이언 존슨이 제작, 감독, 각본을 담당하고 드라마 러시아 인형처럼 온유불에 출연한 배우 나타샤 리온이 주연인 작품입니다. 하시면서 적극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네, 저희도 왓챠 실행하면 팝업으로 보이는 작품이더라고요. 그리고 나이브즈 아웃도 저희 예전에 재미있게 봤었기 맞아요. 때문에 시간이 나면 저희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으른 톡토로님의 댓글입니다. 친구분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다는 마지막 사연을 듣고 왠지 목이 꽉 조여오고 마음이 아팠는데 이어지는 엔딩에서 매미 소리에 슬그머니 얹혀진 리코더와 우쿨렐레 소리에 아 그래 맞아 그래도 세상은 아름답지 했습니다. 너무나 탁월한 연출이십니다 하셨네요. 아 게으른 톡토로님 정말 고맙습니다. 네, 저희 프로듀서 김씨 존스 김하나 씨가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편집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편집을 했는데 이렇게 알아봐 주시니까 정말 너무 좋네요. 그러게요. 까만 이어폰님께서 안 할 이유 없는 임신 광고 들으러 다시 왔어요. 여둘톡 광고 듣고 보고 싶은 마음 고이 모셔뒀다가 드디어 정동진 독립영화제에서 봤네요 하셨는데요. 독립영화제에서 이 영화가 상영되었을 때 많은 분들이 너무 크게 웃고 반응이 네. 정말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정동진 영화제에서 이걸 같이 보셨던 관객분들이 드디어 남성 임신 기술이 개발되었습니다 하는 김삼신 박사의 대사에서 환호를 지르고 박수를 쳤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아주 재밌었을 것 같아요. 이 작품이 영화제 시기에 다시 많이 언급이 되고 있어서 저희도 아주 반갑습니다. 맞아요. 수선배님이 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선배입니다. 지지난화 좋은 어른이 될 수 있을까 편에 저희 아버지와 선우 씨와 함께 스페인 여행 다녀온 얘기가 나와 좀 늦었지만 또 전매 특허인 이 문구가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84세 아버지와 별탈 없이 심지어 너무 즐겁게 여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 선우 씨에게 일단 고마움을 전합니다. 어제 아버지와 점심을 먹는데 아버지가 야, 지금 그라나다 40도랜다. 낄낄낄. 어른의 웃음을 낄낄낄이라고 하기 좀 못하지만 정말 낄낄낄 웃으심.
우리가 그라나다 갔을 때 비바람을 두드려 맞고 여행 처음으로 낮잠을 잘 수밖에 없었잖아요.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시며 아이쿠야 어쩌냐 2시간이나 잤다라고 하셨는데 우린 덕분에 꿀잠을 자고 푹 쉬었죠. 아버지의 낄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도에 고생하는 것보단 우리가 훨씬 운이 좋았다를 담고 있었습니다. 5월의 이 여행은 8월 지금도 우리에겐 가장 큰 이야깃거리입니다. 가족이나 아버지 지인분들과 만날 때마다 아버지는 여행 자랑을 늘어놓으십니다. 선우찡이 마지막 날 아버지에게 드린 엽서는 집에서 가장 중요한 장식장 위에 놓여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 잔소리를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성인이 되어 결혼이나 출산 문제에 대해서도 네가 원하면 하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거다. 꼭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낳을 필요는 없다 해서 엄마한테 쿠사리도 많이 들으셨고요.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제가 배운 건 일단 상대방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설사 그게 내 맘에 안 들더라도 그릇된 결과를 100% 확신하지 않는 이상 입 다물고 지켜보는 건요. 딱 한 번 이런 일은 있었습니다. 아버지랑 둘이 영화를 본 건 아마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일 듯한데 아버지가 절 호아마트홀에 데려가 영화 미션을 보여주셨습니다. 호아마트홀에서 너무 연식 나오죠. 지금은 폐쇄된 중앙일보 사옥이었고 제가 알기로는 공연을 더 많이 했었어요. 영화 상영보다는. 근처의 영화관으로는 또 시청에 삼성생명 건물에 시넥스라는 곳이 있었죠. 다. 시넥스는 훨씬 뒤 아닌가요? 비슷한 시기, 제가 왜냐면 거기서 회사 생활을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같은 시기에 호아마트홀은 공연 보러 가고 시넥스에는 영화 보러 갔던 기억이 납니다. 네. 당시 호아마트홀은 공연 위주의 극장이라 극영화를 상영한 건 아마 처음이었지 싶어요. 그러니까 호아마트홀의 영화 상영도 아주 최초일 때 가셨던 거군요. 그렇죠. 엔니오 모리코네의 그 가브리엘의 오보에를 들으며 펑펑 울고 눈이 띵띵 부은 채 아버지와 밥을 먹었어요. 밥 다 먹은 뒤 아버지의 말씀. 공부 좀 해야 하지 않겠냐? 그래서 어디 대학 가겠냐? 그 순간 알았습니다. 아, 오늘 이 만남은 엄마의 사주였구나. 엄마 말 죽어라 안 듣는 딸 때문에 속 터진 엄마가 아빠를 부추겨 애 좀 데려가서 호되게 혼내라 했을 것입니다. 저의 대답. 공부해야지 뭐. 아버지 말씀. 그래라 그럼. 끝. 전쟁통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탓에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식구들을 위해 일을 하셨다는 아버지지만 이에 대해 한 번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라든가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이렇게 대해라 라며 맏형으로의 권위를 내세운 적이 없어요. 오래 아픈 엄마를 위해 늘 아침 출근 전에 세탁기에 빨래를 넣고 엄마의 아침을 차려놓고 나가셨고 퇴근 후엔 돌아와 엄마와 저녁을 드시고 약을 챙겼습니다. 엄마가 언제 무슨 약을 몇 알 먹어야 하는지는 아버지밖에 몰랐지요. 밖에 나가지 못하는 엄마를 위해 집에서라도 사치스러운 기분을 느끼라고 늘 설화수를 사다 주셨고 이번 스페인 여행에서 돌아와서도 결국 아버지를 여행에 모시고 간 우리에게 세트를 선물하셨네요. 이것은 설화수 여두레드인가? 저도 아버지처럼 좋은 어른이 될 수 있을까 늘 생각합니다. 아버지와 다시 여행 가고 싶네요. 그런 날이 곧 또 오기를 하셨습니다. 아, 진짜 곧 또 왔으면 좋겠습니다. 참 이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쉽지 않죠. 잔소리, 충고, 그리고 자기가 어떤 걸 했을 때 그것에 대한 과시 이런 게 없는 어른이 된다는 거는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은데 수 선배는 아주 최측근의 그런 모범이 계셔서 우리 수 선배도 좋은 어른으로 늙을 것 같아. 내가 기대가 커요. 맞아요. 수 선배 아빠 닮았잖아요. 그러니까. 토론톡토로님의 메일입니다. 토론톡토로님이 지난주에 토론토에 거주하시는 다른 톡토로님의 메일 소개를 들으시고 이름을 바꿔보기로 했다고 해요. 클토로라고 새로 이름을 지으셨네요. 토론톡토로님도 계시고 토론토로님도 계시고 좀 비슷한 분들이 여러 분이 계시는데 네.
겹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서로 간의 교통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본인이 원하셨으니까 클토로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2주 전에 안산에 가서 북토크를 했는데 그때 토론톡토로님 아니 현 클토로 구 토론톡토로 현 클토로님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캐나다에 계셨을 텐데 어떻게 오셨어요? 했더니 5개월 동안 아시아 지역을 여행 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여둘톡에도 메일로 그럼 보내주시라 했더니 이렇게 사연을 주셨습니다. 저는 5월부터 5개월 동안 안식 기간에 들어가 그중 3개월 반 정도 아시아를 여행하고 있습니다. 5개월이 아니라 3개월 반이었네요. 한국이 제 여행의 종점이고 다음 주에 캐나다로 돌아가요. 예전부터 안식년을 갖고 싶다 생각해 왔지만 타이밍을 재고 있던 차에 여둘톡을 들으며 노모어 복가치즘의 정신을 마음 깊이 새기고 올해로 결정을 내렸어요. 이 여행 자체는 계획에 없었는데 어쩌다 보니 친구들 여럿이 모여 5월 한 달을 베트남에서 보냈습니다. 3, 40대의 이 인원이 3, 4주나 같이 여행한다는 것은 정말 꿈만 같은 일이었어요. 친구의 모국에서 다 같이 매일을 함께하고 그 친구조차 처음인 경험을 함께하는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져 우리 지금 여기 같이 있는 게 현실이야? 레알? 이러면서 다녔습니다. 그 후 대부분의 친구들이 캐나다로 돌아갔지만 저와 한 커플은 여행을 계속했고 함께한 나라도 혼자 다닌 나라도 있었어요. 태국, 홍콩, 대만 등 새로운 나라를 다니는 것도 아주 즐거웠지만 친구의 모국을 함께 돌아보며 그 나라의 문화와 역사는 물론 친구의 가족사 등 많은 이야기를 듣고 그 뿌리를 엿보는 일은 정말 너무나도 가슴 벅찬 일이었습니다. 각기 다른 시기에 이민을 간 한국인 친구와 서로의 한국을 공유하는 일도 제 식견을 넓혀주고 있어요. 동남아시아부터 극동아시아까지 돌아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짧게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1번. 방문한 나라마다 현지인들에게 원래는 이렇게 덥지 않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시아 전역을 강타한 폭염, 몇 달째 꺼지지 않는다는 캐나다의 산불 소식, 한국, 일본의 호우와 그로 인한 피해를 몸소 느끼며 다니다 보니 인간이 불러온 기후위기라는 이 재앙의 크기가 새삼 다시 두려워졌습니다. 2번. 이 여행에 오르기 불과 며칠 전까지 정말 빡센 마감에 쫓기고 있었습니다. 팀원 모두가 3주 정도 미친 듯이 야근을 한 후에야 정말 간신히 맞출 수 있던 마감이었습니다. 다시 생각해도 정말 지긋지긋하네요. 하지만 지난주에 불현듯 깨달았는데 불과 2달 반 전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프로젝트나 클라이언트의 이름조차 생각나지 않는 게 아니겠어요? 하지만 이 글을 쓰면서 방금 생각이 나서 슬퍼졌네요. 이름조차 생각나지 않을 사람들에게 그렇게까지 스트레스를 받았다니. 그리고 이렇게 쉽게 잊혀진다니. 역시 사람은 쉬어야 하고 너무 최선을 다하면 죽는 것 같아요. 3번. 저의 몸은 약간 개복치라 이렇게 장기간 여행하는 것에 대한 걱정이 꽤 있었는데 마음의 소리를 좀 덜 듣고 몸의 소리에 더 귀 기울이는 법을 연습했습니다. 스스로 내 몸은 내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큰 탈이 나기 전을 찬찬히 돌이켜보면 제 몸은 저에게 끊임없이 사인을 보내고 있었고 복가치는 제 마음이 그것을 무시해서 그 사단이 나더라고요. 물론 귀를 기울여도 여행 중에 이러다 진짜 골로 가겠군 이라고 생각한 적이 대략 3번은 있었으니 아직 연습 부족인 것 같습니다. 4번. 이번 여행으로 모아두었던 저금을 왕창 깨먹고 있습니다. 금전적 쫄보인 저는 대학 등록금 이후로 이렇게 큰 돈을 써본 적이 없는데 커리어 면에서 여러모로 갈림길에 놓인 지금 지쳐나가 떨어지기 전에 쉬고 재충전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질렀습니다. 통장은 빠르게 비어가지만 마음만은 충만하고 그야말로 트립 오버 라이프타임, 인생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5개월간의 멈춤이 저에게 많은 배움과 변화를 가져다 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메일이 길어졌습니다. 선우 홍비 작가님을 뵈어서 너무 반가웠어요.
언젠가는 하나 작가님도 뵐 수 있을 날이 오겠지요. 여러모로 혹독한 이번 여름, 부디 모두 무탈하시길 바랍니다. 토론토 사는 클토로 올림. 클토로님께서 각 나라를 다니면서 사오신 선물들을 선우 작가를 통해서 저에게도 나눠주셨는데 네. 정말 고맙게 잘 받았습니다. 네, 혼비 씨랑 각 나라의 과자와 차와 간식들을 나눠서 요즘 잘 먹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일하다가 너무 지쳐서 좀 몇 달 안식어를 가져봤으면 좋겠다. 좀 장기 여행 같은 걸 다니고 싶다. 이렇게 구상을 해보실 텐데 클토로님의 이 메일을 통해서 좀 나라면 어떻게 될까 시뮬레이션을 좀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클토로님 이미 성공하신 인생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이런 여행을 하고 이후에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중간에 재정비의 시간도 갖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인생의 한 중간에 3, 40대의 여러 명이 3, 4주 동안 친구들이 같이 다른 나라에서 여행한다는 게 정말 꿈만 같았다라고 하잖아요. 이 기억은 나중에 어떤 높은 직위에 올라가도 그 직위는 사라질 수 있고 엄청난 멋진 집을 구하더라도 그 집도 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여행의 기억은 죽을 때까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이미 성공한 인생이에요. 이 여행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지도 몰라요. 친구들끼리 각자의 문화를 소개해주고 또 깊은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여행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건 너무 멋진 일이죠. 그리고 장기 여행을 하다 보니까 스스로에 대해서도 더 알게 됐다는 거, 이런 것은 다시 일을 시작하고 나서 아주 오랫동안 클토로님에게 자산이 되어줄 겁니다. 맞습니다. 영종도에 사는 영토로님의 메일입니다. 최근에 만나던 이성 친구와 이별을 겪게 되었습니다. 나름 쌓아왔던 경험이 있어서인지 이번 이별만큼은 제 자신도 놀랄 만큼 어른스럽게 떠나보냈습니다. 진심으로 상대방의 행복을 빌어주기도 하고 그동안 내팽개쳤던 제 자신도 돌보면서 이별은 항상 힘들지만 후회는 꼭 날 발전시키는 동력이 되기도 하는구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이별이 그렇게 나쁘기만 한 건 아니네 하며 적당히 감내할 만큼 아파하고 있던 와중에 저희 가족과 14년 동안 동거동락한 반려견 보기가 무지개 다리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근무 시간에 어머니께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는 연락을 받아 통화를 하니 어머니는 말을 못 이으시며 울고 계시더라고요. 오히려 저는 차분했던 것 같습니다. 보기가 3년 정도 투병 생활을 하기도 했고 요 근래 갑작스레 건강이 안 좋아져 어느 정도 마음의 정리를 한 탓에 덤덤하게 받아들일 수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눈을 감는 순간까지 자꾸만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날 때는 오히려 괜찮습니다. 눈물이 안 나고 공허한 기분이 들 때는 멍하니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면서 자꾸 제 머릿속을 맴도는 드라마 대사가 있습니다. 심장이 딱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생각이나 잡념이 많은 사람이라 한순간도 잡념을 안 했던 적이 없는데 머릿속이 텅 빈 느낌은 처음이라 이런 모습도 나한테 있구나 하며 놀랍니다. 우울감이 심해질 때는 약을 먹거나 같은 경험을 한 분들의 영상이나 글을 보며 현재 내 증상이 이상한 건 아니구나 생각하며 저를 다독입니다. 앞으로 있을 많은 이별 중 하나라고 생각하며 조금씩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중입니다. 여둘톡을 듣고 추천해 주시는 책이나 음악을 듣는 것이 제겐 하루를 살아갈 힘이 됩니다.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중 백수린 작가님 에세이 추천해 주시면서 해주신 얘기가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인생에 행복만이 있는 건 아니고 행복하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그것을 상실했을 때는 더 큰 슬픔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무더운 여름 항상 건강하시고 오늘도 소소하게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PS. 내 인생에서 영원히 하나뿐일 내 아기 보기야. 무지개 다리 건너서는 아픈 다리가 아닌 튼튼한 다리로 마음껏 뛰놀고 재밌게 놀고 있어줘. 꼭 다시 만나자. 영토로님, 이건 정말 큰일입니다. 작은 일이 아니죠. 가족을 잃은 것이고
지금 몸과 마음이 이 상실을 받아들이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것은 아주 빠르게 정리되지가 않아요. 굉장히 당연하게 몇 년에 걸쳐서 서서히 일어나는 아주 느린 적응이고 자연스러운 과정 속에 계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조금씩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중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진심으로 오늘 저희가 추천해드린 이다의 자연관찰일기 이 책을 보시고 보기가 떠나갔지만 보기도 영토로님도 우리들도 다 속해 있는 이 자연의 회복력이라고 하는 것을 관찰하면서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연만큼 강한 회복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으니까요. 이 상실을 꼭 끝내 회복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이 상실로부터 비롯되는 우울감 같은 것에서 회복되는 데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브라보토로님의 메일입니다. 브러쉬업 라이프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보내셨네요. 저는 매주 화요일 여둘톡 새 에피소드가 올라오길 기다리고 화요일부터 출퇴근길, 혼자 운동하는 점심시간에 쭉 들으면 수요일 출근길 정도면 다 들어요. 그리고 또 다음 주 화요일을 기다리게 됩니다. 월요일에는 와, 내일이면 여둘톡 새 에피소드가 나온다 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설레어 월요병도 없습니다. 와, 대단하네요. 이번 주 에피소드에서 일본 드라마 브러쉬업 라이프를 소개해 주신 내용 정말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두 분께서는 드라마는 물론 이전의 주제로 다루었던 영화나 음악도 그렇고 여러 콘텐츠를 소개하실 때 정말 맛깔나고 흥미진진하게 이야기해 주셔서 보거나 듣지 않았던 영상이나 음악을 찾아보고 싶게 만드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아직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두 분께서 소개해 주신 브러쉬업 라이프의 내용을 들으며 이번 생이 나의 마지막이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살면 삶을 대하는 태도가 매우 달라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가치스트로 오랜 세월을 살았는데 최근에는 제가 스스로에게 대충 살자, 귀걸이 짝짝이로 하고 나와버린 오늘처럼 크기와 모양이 다른 귀걸이를 양쪽 귀에 걸고 출근한 적이 많아요. 또는 대충 살자, 브라를 안 하고 나와버린 오늘처럼 브라를 안 하고 출근해서도 시간이 흐른 후에야 노브라임을 알아차려요. 이렇게 해주며 셀프로 힘 빼기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로 그렇게 행동으로 옮겨지기는 쉽지 않겠지만 이렇게 대충 살자를 되뇌인다면 복가치즘과 대충 사이 어딘가에서 힘을 뺄 때는 빼고 힘을 줄 때는 주는 일명 힘 뺄 힘줄줄 유연함을 갖추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브러쉬업 라이프의 교훈은 대충 살자와 거리가 먼데 어쩌다 대충 살자가 나왔는지 힘 뺄 힘줄줄의 유연함으로 이번 생의 과정을 즐기고 사랑하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을 울리는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두 분 작가님들 항상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브라보 토로 드림. 귀걸이 정도는 참 나중에 알아차리기도 쉬운데 노브라일 때는 그 자유로움이 출근길부터 이미 너무 자유롭지 않나요? 근데 이런 삶의 자세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만다꼬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만다꼬를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사냐, 대충 살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내가 원치 않는 삶으로 휘둘려 가지 말고 내가 정말로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자인데 브라보 토로님께서 다시 잘 말씀을 해주셨죠. 맞아요. 힘 뺄 힘줄 줄입니다. 최선을 다하면 죽는다도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뭐 제가 대충 살자고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어떤 것들은 좀 노브라인 것처럼 뭐 귀걸이 양쪽 짝짝이인 것처럼 그냥 좀 대충 넘어가는 것도 있고 그래야지 우리가 진짜 잘하고 싶은 일에 힘을 제대로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이 방송이 나가는 날은 입추입니다. 절기란 참 신기한 것이어서 입추가 지나면 확실히 바람이 좀 달라지곤 하는데 그래도 입추 이후에도 또 더위가 이어지잖아요. 수평 자세로 가만히 있으면
한 개도 안 덥다의 정신으로 지혜롭게 그리고 기후 위기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서 이 여름을 나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다음 화인 65화를 얘기할 때쯤에는 더위가 한풀 꺾이고 조금은 선선해지기 시작하는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좋은 걸 좋다고 말하기. 여둘톡 64화는 자연 관찰을 시작해 봅시다 였습니다. 여둘 애드는 일러스트레이터 이다와 함께 걷는 도시의 12달, 이다의 자연 관찰 일기 책을 소개했습니다. 톡토로 뒤에는 여둘톡이 있고 여둘톡 뒤에는 톡토로가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른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화요일입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을 갈아치워야 됩니다. 격앙하지 말라고.